분명히 국민연금처럼 자산 배분 비중이 해외 주식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분명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빅테크 안에서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유료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료 자율주행.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5년 평균 PER이 한 11배 정도 되는데 최근이 8.5배거든요. 싸긴 싸다. 예. 하지만 손이 안 가요. 아, 그죠. 결국은 손이 가려면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가 됐는 건데 네. 오늘 갑작스럽게 요즘에 좀 살짝 정책이 있다가 네. 급등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드디어 오늘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돌파해서 지금 현재 시간 10만 3천 달러. 원화로는 한 1억 4,400, 5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저희가 3년 전에 처음 출연했을 때 네. 회장님께서도 한번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방채 회장님. 예, 강방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금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동이 굉장히 편안하고 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지난 3년간 비트코인 아래에서 레이어들이 나눠지면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이 할 수 있었던 역할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의 종류들이 더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걸 좀 전략 자산화 한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매수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저희가 뭐 제도권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대체 투자 자산 중에 하나로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도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도 언제든지 이제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거 규제를 풀어주면 네. 이제 이런 ETF 같은 상품들이 준비는 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사실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의 이슈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상장이 좀 늦어졌던 것처럼 국내에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좀 먼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에서 이걸 더 전략 자산화 한다면 우리나라도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라서 뭐 그런 흐름들은 당연하게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후보 시절에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이제 코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 그 다음에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보다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 비트코인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된다. 미국을 뭐 미래의 가상 도시로 뭐 비트코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그거를 위한 그게 얼만큼 이행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건데 내년 1월 20일부터 집권을 시작하는데 지금 벌써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 친화적인 사람들이 임명됐고 오늘 이제 폭등한 이유는 SEC 이제 위원장이 이제 가상화폐 이제 지지하는 분으로 이제 교체되는 걸로 거의 확정된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패드도 뭐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엔 달러 패권, 미국의 패권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달러 패권과 미국의 패권, 화폐의 권한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니까 지금 충분한 양을 많이 확보는 하고 있지만 더 확보를 해서 중국이 들어올 만한 공간을 안 주려고 하는 거고 뭐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들도 빠져나가려 하는 것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 패권을 강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같이 이제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거냐 이 상상의 영역이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밸류에이션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자산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며칠 전 사건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한국에 이제 그런 일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45년 만에 계엄령 사태가 있었잖아요. 다행히 이제 잘 정리가 되어서 평화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 두 가지가 한 가지는 그때 비트코인 자산이 엄청난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 그대로였고 해외 시장에서 원화 기준으로 뭐 1억 3천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기준으로 1억 3천이었는데 그게 8,800 정도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비트코인 전문가 많은 분들은 이게 전쟁이나 뭐가 일어날 시에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치고는 너무나도 급락을 많이 했고 그렇죠. 왜 급락했는지랑 플러스로 어쨌든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아침 주식시장 개장 전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네. 이런 시그널들이 보여지는 게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한국의 부자분들도 아 진짜 우리 원화 자산 해외로 좀 많이 빼놔야겠다. 돌발 변수가 너무 많네. 그죠. 미국 주식이든 미국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가상화폐라는 그런 것들로 한국에 대한 리스크를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시발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그 뭐 첫 번째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 원유 시장 같은 데를 보면은 좀 약간 단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유 시장에서도 전체 전 세계에서 1일에 거래되는 게 한 1억 배럴 정도? 그러니까 네. 생산되고 거래되는 게 그 정도인데 90% 정도는 다들 컨트랙이 이미 걸려 있어가지고 계약된 물량이어서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냥 표시되어 있는 가격으로만 딱 거래되기 때문에 근데 10% 정도의 물량이 풀려서 스팟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한 1%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가격이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특징이 화폐를 저장하는 수단,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저장을 해놓는 사람들은 사실 거래를 안 하잖아요. 스윙을 하는 사람들만 가격 표시를 계속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이게 뭐 기업의 가치가 흔들리는 차원이라면 조금 다르겠지만 이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수요가 뭐 90% 이상이고 나머지 한 5%만 거래한다면 그 5% 안에 웨일이 들어와서 거래를 해버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시장이 얇을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 시장이 거래소 간 다 하나로 일치돼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미국과의 미스매칭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공포감을 느낀 분이 던지신 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던지시는 분들이 그냥 시장가로 막 던져버리면 사실 밑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고 계엄이라는 게 45년 만이니까 저희 모두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계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니까 뭐 패닉셀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의 굉장히 큰 이벤트긴 하지만 이벤트로서 뭐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부분은 저희는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더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뒤편에 가서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 와서 사야 돼요. 예를 들면 K엔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이렇게까지 크게 키워서 하고 있는 산업은 우리나라에밖에 없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엔터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K엔터가 잘 되고 K팝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야 됩니다. K푸드가 잘 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재래식 무기를 잘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도 한국에 와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얘만 독보적인가? 아닌가. 네, 뭐 전 세계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만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TSMC 말고는 사실 다룰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보다. 근데 그 TSMC 하나 때문에 대만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것처럼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냐, 1등이냐 이 포인트로 좀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이냐 아니냐보다는 주식 자산 비중 자체는 압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은 본인의 자산 중에서 주식 자산 비중이 적어도 한 30-40% 정도는 됩니다. 연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연금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금으로 뭐 100억, 200억 부자들도 굉장히 흔하게 좀 나타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의 비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으로 옮겨가고 이런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안에서의 선택은 분명히 국민연금처럼 자산 배분 비중이 해외 주식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분명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식, 미국 주식도 여쭤보면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앞으로 트럼프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주식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이걸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는 지난 1기 정부 때도 그랬다시피
미국이 최우선인 사람이잖아요. 미국이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랑 오히려 이익이 안 된다면 척을 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내수에 집중된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해 S&P 500에서 섹터 지수 중에 S&P 500을 아웃퍼폼한 게 금융 섹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들도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어서 많이 상승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섹터 지수로는 금융밖에 없었어요. 근데 금융의 특징이 뭐냐? 이게 굉장히 내수 기반인 산업이거든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됐을 때, 왜냐하면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로 완전하게 뻗어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주 쪽도 수혜가 있어서 그런 상승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수혜가 있을 것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수 소비입니다.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나오는 주제랑도 좀 맞닿아 있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되고 있는 국민은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맞거든요. 사실 국내에 있으신 분들도 자산 비중을 이미 많이 옮겨 놓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았던 분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쫓아가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주식 자산이 굉장히 많고 그런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소비가 나올 수 있는 섹터, 미국 내에서 내수 소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하게 수혜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저는 정부 효율화 부서, 다찌라고 불리는 이 지금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예,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단순히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국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데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료 자율주행을 실시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가고 있거든요. 이걸 산업 두 개만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때렸던 게 방위산업이잖아요. 방위산업. F-35였나요? 네, 맞습니다. 덕다리다. 네, 뭐 하는 거냐, 이런.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F-35. 저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천조국인 이유는 매년 국방 예산을 1,000조씩 쓰기 때문인데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보면 예전부터 이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한데 국방에서 수주하는 방식 자체가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마진을 여기다 붙여서 코스트 플러스 마진 얼마로 돈을 받아오는 구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트를 최대한 부풀리는 거죠. 인건비를 많이 늘리고 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절감을 많이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계약 금액을 낮추려고 할 텐데 사실 거의 수의 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독점적인 사업자들이 딱 생겨버리니까 부수산업 특성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코스트 플러스 마진을 하니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고 그거를 깨려고 사실 일론 머스크는 나사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올 때 스페이스X에서 코스트 플러스 마진이 아니라 자기들이 책정한 그냥 가격으로 수주를 받아와서 지금은 뭐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키드 마틴이나 기존의 군수 산업에서 하고 있는 수주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35 같은 굉장히 고가가 들어가는 유인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기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무인 드론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 작전을 왜 이걸로 하고 있느냐. 구닥다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한 분야만 파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말씀드렸던 방위산업의 그 수주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직접적으로 딱 보기에는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군수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나중에 상황에 봐야 되겠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주가 나가는지 실제로 비용 감축을 통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 아닌지는 봐야겠지만 변화는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막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공보험 시장이잖아요. 국민건강보험이 딱 있고 모든 약가가 거기서 책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딱 산정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불합리함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죠. 없죠. 근데 미국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난리 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는 빅파마 같은 제조사들도 있고 그 중간에 껴있는 PBM이라는 사업자들이 있고 또 건강보험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실제 그 약국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한 4자 정도 되는 구도에서 약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약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리베이트가 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약가를 정해놓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카운터파티들한테 리베이트를 주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비자가 아무런 보험 없이 약을 사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런 걸 가만히 둘 것이냐 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화하느냐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좋아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빅파마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 자체에도 반영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책정해 놓은 그 높은 가격은 이제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 공간을 채워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트럼프 정권을 지금 단순하게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내수나 금융주 혹은 트럼프와 친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뭐 그게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조를 바꿔놓을 만한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산업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게 저의 포인트고요. 뭐 아직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건 결국에 트럼프는 미국의 좋은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PBM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망가뜨렸을 때 미국이 좋을 거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더 이상 신약을 개발할 만한 동력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산업의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 1기 때처럼 금융주의 경우 규제 완화가 경기 민감주는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예상되는 것만큼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 금융주, 경기 민감, 중소형주에 대해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이 의견은 그럼 본부장님 좀 대부분 공감하시겠네요? 예, 많이 공감하는 편인데 금융주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최근까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은행들은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대출해서 돈 버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외에 하나 좋아지는 부분은 이제 인수금융이라든지 기업금융 쪽은 지난 한 3년간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 위축됐던 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IB 계열들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금융주 안에서도 차별화는 일어나겠지만 뭐 좋은 환경은 맞는 것 같다. 근데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농기계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산업재 업체들은 하나하나의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캐피탈을 다 끼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좀 좋을 수 있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당연히 그 온기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학개미로 주식을 많이 했어. 돈을 번 이유는 사실은 뭐 미국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빅테크. 그렇죠. 그 7개 종목 뭐 인물 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서 투자했더니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좋아해서 돈을 버신 분들. 어쨌든 대부분 미국의 IT를 이끌어가는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2024년 12월 연말인데 벌써 빅테크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은 어떻게 보시고 지금 앞으로도 사도 괜찮은 기업 있나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빅테크 안에서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빅테크 안의 차별화를 좀 설명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AI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빅테크의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2024년 엔비디아였죠. 좀 비껴가 있긴 하지만 애플도 이 영향 안에서 뭐 자유롭진 않았는데 이 영향들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를 먼저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별화가 좀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들의 그 설비 투자 지출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포인트를 둬야 되거든요. 이 4개 기업 모두 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CSP라고 불리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강화할 겁니다. 돌아오는 4분기, 지금 있는 우리 4분기에도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는 줬는데 약간씩의 톤이 다르거든요. 그 톤이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인 건 일단 아마존과 테슬라, 그 다음에 중립으로 보고 있는 건 애플과 알파벳,
그다음에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실적을 보면서 유의해야 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로 보고 있거든요. 이 세 개를 좀 구분해서 보자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지금 아마존이 1등인데 아마존이 한 분기에 20빌리언 정도의 돈을 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3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분기에 쓴 돈도 2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리스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면 여기도 한 30조 쓴 거죠. 그러니까 두 기업만 해도 60조를 쓴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9.2빌리언, 대략 한 14조 정도를 쓴 거죠. 이렇게 보면은 세 기업만 합쳤을 때도 벌써 74조.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이거든요. 한 분기만에. 근데 이 투자 금액이 다음 분기에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가 결국에 실질적으로 AI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를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챗GPT가 나온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그 시기 동안은 캐펙스 계속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AI 서비스를 준비해도 시장에서는 용인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로스가 나오느냐, 성장률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시장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이게 실제로 수익화가 되는 모습을 조금씩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지금 보면 매출 비중에서 이런 AI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로우 싱글 한 5% 정도 내외, 그러니까 10% 언더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한 1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말하는 포인트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 뭐 산업은 성장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진이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일단 가장 비용 많이 쓰겠다 하고 돈 언제 벌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메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수익화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메타의 저커버그는 항상 AI 투자 더 해야 된다. 내년에도 더 늘릴 거다. 더 많이 늘릴 거다. 근데 수익화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켜봐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가 실제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금액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얘기하고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직도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AI가 서비스가 붙어서 정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물음표가 있다. 라는 포인트가 두 기업에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1등 유지하고 있고 성장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잘 안 봤던 전자상거래? 이쪽이 항상 적자를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신경 안 썼지만 작년 정도부터 크게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업부의 마진이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창고의 효율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에서 봤던 것처럼 물류 효율화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 기존에 하고 있던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수익화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아마존이 지금 AWS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애플의 지금 AI 쪽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연사로 발표를 하면서 애플의 앞으로 AI 서비스는 AWS의 자체 칩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플 같은 엄청나게 큰 사업자가 고객으로 또 붙는다라는 건 내년에 AWS 성장성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도 투자는 물론 늘어나겠지만 AI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늘려나겠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거든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숫자 나올 때 보면 이런 약속들은 보통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게 과잉 투자가 되느냐 아니면 속도를 맞춰가면서 가느냐 이 포인트는 좀 봐야 되는 포인트여서 아마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실적 발표에서 톤은 알파벳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파벳은 지금 독점 이슈 때문에 이제 지금 크롬을 내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많이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또 하나 남아서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애플도 지금 최고가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다 그랬고 아이폰 17에서 본격적인 AI 칩셋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판매량이 나올 것이냐 그때까지의 모멘텀은 사실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좋거나 나쁘거나 한 건 아니고 중립 정도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좀 그런 흐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이제 테슬라 얘기를 드리자면 내년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유료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료 자율주행. 예. 그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슈퍼바이즈드 FSD라고 해서 그 운전자가 앉아서 이걸 봐야만 하는 자율주행이었는데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시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웨이모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LA 지역이나 샌프란 지역에서 지금 웨이모 차량 부르면 그냥 아무도 안 탄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택시비를 지불하겠죠. 그 택시비는 구글이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니까 유료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이 그냥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테슬라가 여기서 얼마나 레비뉴 쉐어를 받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걸 주도하는 사업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테슬라와 웨이모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키워드는 내년 초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고 이걸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테슬라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가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그렇죠. 가장 기여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훌륭한 배팅이었습니다. 아주. 사실 인생 배팅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싶긴 한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배팅이었겠지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배팅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인 건데 지난 위로봇 행사를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10월 10일 날 있었던 그때 행사에 대한 그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별게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졌었는데 그 위로봇 행사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게 사이버캡이라는 저가 모델인데 한 2, 3천만 원 정도 차량을 발표를 했는데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 혹시 작가님 길거리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실험용은 가능한데 아무 국가에서도 규제를 그걸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걸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팔아야 되는 규제가 적어도 내년에는 확실히 나오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어야 되는 해가 2025년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정권은 워낙 일론 머스크랑 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면 트럼프한테 베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과도한 베팅이지만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뭐 정치적 성향도 있지만 PC주의에 대한 반발감이라든지 뭐 이런 좀 정서적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철학적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좀 더 비즈니스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사람이 운전을 했었지. 예. 근데 요즘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아마 작가님도 보셨을 텐데 버전 13이 이제 그 릴리즈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모카 채널에서도 한번 미국 갔다 오시면서 하신 영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거는 12버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목적지 찍어놓고 가서 주차까지 걔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영상을 통해서만 보는 거죠. 근데 이럴 정도의 변화가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함께 정권에 들어갔고 규제가 풀린다면 내년부터는 이 유료 자율주행이 시장이 본격화될 텐데 이런 플랫폼이 본격화된다라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던 기반은 사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힌트들을 다 줬거든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이버캡을 내놨고 사이버캡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00만 대에서 장기적으로는 매년 400만 대까지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을 줬는데 지금 테슬라가 1년에 200만 대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의 로드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가시성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과거에 뭐 2030년에 우리가 1000만 대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이제는 가시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봇 행사에서 나왔던 것 또 하나 이게 2025년에만 그냥 뭐 반짝 잠깐 사이버캡 나오고 좋을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게 지금 이미 신고가니까 올라온 거에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26년에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2021년에 AI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로봇 개발할 거야 했는데 로봇이 실제로 없으니까 쫄쫄이 옷 입고 댄서가 나와가지고 로봇처럼 춤췄거든요. 3년 만에 한 20여 개의 그 옵티머스 로봇이 행사장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섞여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는 그 행사를 보여줬습니다. 위로봇 행사 때.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원격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력 데이터들을 받고 아웃풋을 산출한다라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로봇 공학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 근데 이게 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냐? 그렇지 않거든요. 2026년에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쯤 나왔던 영상인데 이 옵티머스 로봇이 또 한 번 발전을 해서 우리 손의 자유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7인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손에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각도나 이런 자유도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옵티머스 로봇에서 달성한 게 22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던져주는 공을 이렇게 잡거든요. 나중에 알려진 거는 이게 원격 조종이라는 것은 알려졌어요. 근데 원격 조종이어도 놀라운 포인트는 레이턴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던져져서 떨어지는 정도 시간 안에 로봇이 반응을 해서 바로 캐치했다라는 거. 원격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보통 지연 시간이 있어가지고 레이턴시가 생기는데 그 레이턴시가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는 손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손과 닮아간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그냥 재미삼아일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가사 일을 하는데 시간 얼마 쓰세요, 작가님? 가사 일이요?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빨래하고. 그래도 하루에 다 합치면 1시간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혼자 살아도. 빨래 돌리고, 뭐 음식 같은 거 가벼운 거, 뭐 요리하지 않아도. 그죠. 그냥 차리고, 맞아. 정리하고, 뭐 물컵 정리하고, 뭐 그런 것만 해도 1시간은 최소한. 되게 귀찮은 일인데 적어도 1-2시간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시간 정도는 집안에서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까지 더하면, 왜냐면 운전도 자율주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봤을 때 경제 효과, 사실 이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줌으로써 노동을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단순 시급 10,000원 정도로 계산만 해도 8경 7,600조 시장이 생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죠. 근데 이거를 가구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항상 주장하는 건 가구마다 혹은 사람마다 옵티머스 로봇을 2세대씩 가지고 있게 될 거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가구마다 한 2세대 정도로 가정을 해보고 이거를 한 2-3만 달러 정도로 팔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전 세계에 32억 가구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정말 가장 먼 미래까지 따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4,800빌리언, 7,200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적어도 한 7,000조, 8,000조짜리 시장이 나오는 거죠. 지금 소매 판매되는 제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자동차인데 완성 자동차 시장이 한 3-4천조 되거든요. 그거보다 2배 더 큰 시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게 담고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따라갔을 때 포모도 오지만 문제는 얘로 인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사이드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테슬라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뭐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면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단 개시되고요. 텍사스 지역으로 지금 본사를 옮겼잖아요, 테슬라가. 텍사스에서는 뭐 거의 바로 해줄 테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곧 될 거고요. 왜냐하면 웨이모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 전기차에 대한 것도 내년 상반기에 모델을 내놓겠다 했고 하반기부터 판매가 들어가면 내년에 저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운전대도 있고 페달도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전기차인데 FSD가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판매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없는 거,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탈 수 있는 거는 2026년 상반기부터 판매가 될 거고 그 뒤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옵티머스 로봇이 양산이 될 거고 반기마다 나오는 것들이 너무 큰 주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굉장히 높은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 저희 잘 알고 있지만 이 테슬라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산을 막 거기다 무조건 몰빵하세요는 아니고요.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만 돌이켜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한 7-8%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테슬라 몰빵사도 내 자산 전체의 7-8%만 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모자란 수준인 거죠. 저 이걸 뭐 국내 시장 관점에서 뭐 봐야 될 게 있나요? 네, 국내 시장 관점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FSD가 이런저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버의 주가가 출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결국 지금 미국에서 택시라는 건 우버라는 플랫폼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택시가 이제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버를 통해서 하게 할 거냐? 아니면 테슬라가 직접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장표에서 보여줬던 게 테슬라 사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앱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앱을 보면 테슬라가 직접 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날 우버가 주가가 10%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이걸 사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사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의 입장이겠죠. 테슬라가 고르면 그만이니까. 이거를 과연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T를 통해서 갖고 와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가능하다면 저는 이거는 충분한 포텐셜이 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 시장이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이거를 운전기사 없는 택시로 탈 수도 있지만 내 차를 그걸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거처럼 그냥 10년 동안 탈 차를 살 것인가? FSD는 매번 버전이 업되긴 하지만 4, 5년 있으면 또 다른 신모델이 완전히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으면 저희는 지금 렌탈 비중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렌탈 업체들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뭐 자율주행을 위한 시스템을 들어가는 회사들에 집중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로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시스템은 라이다나 뭐 이런 비싼 장비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칵핏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의 전체적인 가격은 오히려 그전보다 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의 가격은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저희는 자동차 부품보다는 모빌리티 환경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장 도래하면 국내 부동산에 미치게 될 영향도 있나요? 이거 되게 장기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국내 부동산의 단기적인 영향은 아닐 텐데, 위로봇 행사 때 혹시 장표를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거 잠깐 한번 보시면, 요렇게, 이게 LA 다저스 홈 경기장이거든요. 네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LA 다저스 홈 경기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뭐죠, 주로? 주차장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던 앞으로 LA 다저스 홈 경기장 주변은 어떻게 바뀌어있죠, 지금? 녹지가 완전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차가 필요 없으니까. 그쵸. 지금 도심 지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도심에도 주차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많은 이유는 결국 지금 자동차들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대략 한 10시간 정도만 운행이 되거든요. 가동률이 6%밖에 안 되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기예요. 그러면 이 6%밖에 안 되는 로봇들을 거기 세워놓을 거냐. 돌아다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상상의 여지가 너무 많아지고 부동산 관점에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거시설, 녹지시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아파트 많이 지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해서 가격 떨어질 수 있겠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심지가 좀 더 살기 좋아지겠네라고 볼 수도 있어서 도심 집중은 좀 더 되겠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영향은 도시계획 쪽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앞으로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 렌탈이란 것도 비중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차도 택시 타잖아요. 예, 그렇죠. 택시도 뭐 밴도 있고 뭐 일반 승용차도 있고 여러 종류 있지만 탈 때 사실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내 차가 아니라는 맞습니다. 내 차의 그 공간과 내 차의 여러 가지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선을 다 침범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래요? 미국은 무조건 운전해야 되잖아. 슈퍼도 머니까. 17살 때부터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이라는 거, 내 차라는 공간에 대한 그 자기 소유라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것도 아니까 이 사이버캡을 내놓을 때 어떤 걸 내놨냐면 네가 테슬라 앱에서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네가 세팅해놨던 좌석의 그 상태, 온도, 뭐 앱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보내줄게. 그리고 청소도 자동으로 하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매번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보내주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물건 편하게 놓고 하는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사이버캡이 한 2, 3천만 원이라면 사실 그냥 그걸 하나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사놓고 뒤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2인승이기 때문에 뒤를 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내 거 넣어놓고 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 제일 좋게 보시는 거죠? S+에서는. 빅테크 말씀하셔서 저희 탑 10 중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는 이거는 뭐 여쭤볼 수 있어요. S+에서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투자 비중이? 근데 저희는 공모 펀드이기 때문에 최대 비중이 25%거든요. 그 이상 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ETF 중에 글로벌 플랫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비중이 23%, 25% 언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수익이 좋으셨겠네요. 네, 최근에 괜찮았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에서 또 빅테크 기업 펠런티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글로벌 중시를 이끄는 AI 사이클 중심이 이제 AI 하드웨어, 올해 2024년 엔비디아에서 점차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하는데 2025년에는 그런 기업들로 가게 되는 걸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캐펙스랑 연장선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 모델에 의해서 학습하고 데이터 센터에 우리의 데이터를 갖다 넣고 뭔가를 학습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추론 영역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AI를 통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에이전트라는 건 결국 우리 옆에서 계속 뭔가를 도와주고 생산성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올려줄 수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팔란티어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확히 AI 에이전트라는 회사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이 회사를 조금 더 파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도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좋게 보는 회사고 실제로 하반기에 투자하고 계시군요. 네,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비중을 좀 높게 가져왔던 회사여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회사를 좋게 봤던 거에 숫자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회사가 2001년에 9.11 테러 보고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9.11 테러를 보고 이 복잡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게 테러가 일어날 거고 누가 용의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2001년에 이 사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피터 틸이랑 알렉스 카프 지금 알렉스 카프가 파운더고 피터 틸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이죠. 이제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차려진 회사고 유명해졌던 거는 2001 9.11 테러를 발생시켰던 오사마 빈라덴을 잡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거의 한 20년 동안 정부향, 국방부, 프로젝트 단위가 굉장히 큰 거랍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영국의 정보부라든지 킹스맨 같은 데 나오는 MI6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서비스를 대서 의사결정을 고도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2년 정도 전부터 계속 개발했던 게 실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가서 뭐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 기업의 전사적 자원을 분석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AIP라는 시스템을 그때 내놨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도 50빌리언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커머셜 고객사가 그때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200개를 보고 야 이거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큰 회사들 중에 뭐 예를 들면 ERP의 전 세계 1등인 SAP 같은 경우 고객사가 2만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라는 또 CRM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고객사가 8,000개예요. 근데 팔란티어가 2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200개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공수가 너무 들어가고 엔지니어를 다 보내줘야 됐다면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를 보내주진 않고 클라우드로 다운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200개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커머셜 고객사가 629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고객사 가능한 레벨은 6,000개까지 보고 있어요. 그럼 커머셜만 해도 10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팔란티어는 그 어디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방 예산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하려고 하는 건 적이 누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포인트로 해결할 텐데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국방에 대해서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트위터 글을 올리자마자 팔란티어의 부사장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상승 많이 한 건 당연히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 지금 막 엄청난 비중을 가져가셔라 이런 거라기보다 이 회사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뭘 하는 회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가치는 저희는 그래서 커머셜에서의 고객사 확대 이 부분에서도 보고 있고 그 전에 국방 쪽도 당연히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은 거버먼트가 56% 커머셜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은 지금 여전히 국방 쪽이나 정부 향이 높지만 양쪽이 다 성장해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연결해서 본부장이 좀 준비해 오신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지속에서 에이전트 시대로의 전환, 요거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네네. 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되고 내년에도 성장하는 건 맞는데 이걸 에이전트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 비용이 내년까지는 성장하겠죠.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고 사실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진 않았어요. 다음 분기까지, 그러니까 지난 3분기에 발표하면서 4분기까지는 돈 더 쓸 거야 라고 얘기했고 몇몇 회사는 2025년에도 증가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내년에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채택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규모가 3, 4만 합쳐도 한 분기에 70조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300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돈이 내년에 또 늘어난다. 그럼 내년엔 400조 수준이 되겠죠. 뭐 300조 중반 정도? 그러면 그 후년에 또 늘어날 거냐? 이 물음이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업체한테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엔비디아는 항상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걸 해결해 나가서 수요를 또 창출해 내버리면 그걸 뚫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하는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맞지만 그 외에 드디어 이 설치되었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론의 시장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 추론이라는 건 결국 답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답을 내는 행위를 추구하는 팔란티어 같은 업체들은 뭐 AI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거 다 쓰면서 하는데 에이전트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들이 하는 서비스들의 대부분에 AI를 붙여서 에이전트 형태로 하는 건데 우리가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에이전트인 게 엑셀 작업하다 보면 요즘에 파이썬 코딩이 엑셀에서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 코딩을 저도 뭐 할 줄 모르지만 거기서 이런 걸 만들어줘 하면은 바로 파이썬 코딩 해가지고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에이전트인 거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에이전트 기업들한테 주도권이 조금씩 넘어오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 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시장에서 이게 좀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주가 상승이 이 기업이 엠로빈이라는 회사가 800% 정도 올랐거든요. 올해. 메타도 올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이 했던 게 뭐냐면 광고에 대한 배치를 AI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광고 효율화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사 그에 맞춰서. 맞아요. 타겟팅이 정확하게 되도록. 근데 이거에 AI를 적용하니까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타도 효과가 좋았고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 해주는 게 엠로빈이거든요. 게임 앱들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 그런 광고들을 AI로 배치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내년에 올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미 와 있고 앞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회사들 조금 더 생겨날 거니까 엔비디아를 당연히 주축으로 봐야겠죠. 이 회사가 당연히 이 시대를 주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아직은 서비스가 연결지 않아서 조금은 주가적인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변화가 국내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국내 시장도 아주 주목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타나면 되게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지만 SAP 같은 ERP라고 있는 더존비전 같은 회사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ERP 서비스에 AI 서비스를 넣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메신저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AI 에이전트 같은 기능들을 넣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단가가 올라간다면 사실 뭐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한컴 같은 경우도 AI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컴에서 만드는 것도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드는 것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GPT 같은 서비스를 얹었을 때 근데 요거는 소비자 관점에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서비스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단가가 올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낸다면 뭐 한컴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 서비스를 돈을 더 내라 그러면 나는 안 할래 라고 판단된다면 사실 그 기업은 AI 서비스를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싱의 적절한 지점을 잘 찾아가는 국내 회사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에서 400조 원이 매년 투자되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가 그 하이 밴드 위드티 메모리라고 하는 HBM을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추론의 시장으로 가게 되면 쌓아놨던 거에 대한 학습에서도 D램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론이라는 거는 여기 마침 또 저희 촬영 장소에 이렇게 큰 책상이 있는데 D램과 낸드를 좀 비교하자면 예전에 저도 이제 이 기초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애널리스트 통해서 배운 내용인데 낸드나 우리가 이제 그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책장이라고 보면 되고 D램은 요 책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책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니까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갖다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꺼내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HBM은 D램이잖아요. HBM이 계속 커져야만 책상이 계속 넓어져야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추론이 좀 더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HBM의 수요 증가는 사실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패키지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뭐 하이닉스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종속적이고 시설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의 PER을 많이 주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에 삼성전자가 HBM을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양태가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기존처럼 50%씩 막 치고 나간다면 다 같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럴 국면까지는 아직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도 조직 개편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이유도 HBM 쪽 연구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SK하이닉스는 이미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맺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에 단숨에 따라잡아서 점유율을 다 가져올 거라는 건 조금 무리한 상상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Q는 또 늘어날 거니까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지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랑 국내 증시 얘기 나와서 좀 여쭤보면 미국 증시가 올해 최고 경쟁이 펼치는 동안 올해 코스피, 코스닥 뭐 완전히 뭐 엉망이었습니다. 저도 뭐 안 좋은데 계좌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 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희야하는 멘트를 하는 국장을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지난번 너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국민연금도 빠지고 있는데 뭐 사실 국내 주식 빼고 계속 해외 주식 그쵸. 비트코인 뭐 못 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치 사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 여전히 한국에서밖에 살 수 없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잠깐만 그 전에 한국 증시부터. 한국 증시부터. 전반적으로 괜찮은 건지. 한국 증시부터 먼저 밸류에이션부터 피해 가시길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피해가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바텀업으로 종목 보는 하우스다 보니까 매크로를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보면은요 S&P 500 같은 경우는 5년 평균이 지금 한 20배 정도였는데 현재가 22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은 밸류에이션으로 어느 정도 높게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갑자기 꺼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5년 평균 PER이 한 11배 정도 되는데 최근이 8.5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5년 평균 싸긴 싸다. 5년 평균 봉에서 2m를 가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지만 손이 안 가요. 그죠. 결국 손이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피해갔던 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손이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는데 좋아 보이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보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K-뷰티, K-팝 같은 문화 산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계속 더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기반으로 올해 K-뷰티가 나가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팔리는 수준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K-뷰티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까지였나 올해 상반기까지였나 1분기까지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K-뷰티가 다 박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싼 것들은 자기네들 거 사고 좋은 거는 유럽의 명품을 사기 때문에 한국 뷰티는 들어갈 데가 없다. 대부분
아니 여기는 이제 볼 거 없다라 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어느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유유랑 뭐 하시던 얘기 계속 해주시죠. 예, 근데 결국에는 뷰티라는 건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희 다 사실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딱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기억하시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가 보면 우리나라 거가 중국으로 나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동경하던 시절이죠. 네, 결국에는 그 문화적인 동경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문화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엔터의 드라마나 그죠. 팝이나.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K-팝이니 K-드라마니 이런 게 너무나 미국 서구권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의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경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성적으로는 그게 있다라고 보고요. 정량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ODM 하는 회사들 가보면 혹시 작가님도 뭐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요즘에는 한 500개 정도만 찍어도 브랜드 하나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팔로워가 맞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한 10,000명 정도만 된다. 예를 들어 10,000명도 많은 거지만 10,000명 중에 한 500명만 살 용의가 있다. 구매할 용의가 있는 500명이 있다. 그러면은 콜마나 코스맥스 가서 화장품 찍으면 되거든요. 김 작가 크림, 김 작가 그러니까. 에센스. 그쵸.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김 작가 뭐 눈썹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라인 관리가 잘 되시니까 남성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김 거. 작가와 함께하는 피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지는 시장인데 그거를 대응할 만한 전 세계적인 ODM, OEM이 우리나라가 가장 빨라요. 이 대응력이 압도적이고 게다가 중국에까지 넘어가서 이거를 하기에는 미중 간의 무역 상황도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의 역할이 계속 올라가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 올리브영. 거의 뭐 여기가 돈을 그렇게 쓸어 담는다면서요? 그죠. 예, 그러고 있죠. 예, 거기다가 사실 올리브영 가보면 그 예전에 이제 드래곤볼에서 나왔던 천하제일 경연대 같이 화장품이 계속 바뀌어요. 브랜드별로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는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게 미국에서도 잘 팔리거든요. 그냥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검증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되면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나가는 형태가 되었기 한국 사람들 깐깐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K-뷰티는 올해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많이 빠지기도 또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니즈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기저기서 조금씩 계속 있었고 중동도 있었는데 이게 막상 전쟁이 나서 보니까 러시아제 무기 갖다 쓰니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성능이 그만큼이 안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국가이고 70년 동안 이런 투자를 해왔고 재래식 무기를 계속 만들어왔다. 미국은 너무나 첨단 무기로만 넘어갔고 내수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을 향해서 대비하는 건 잘 돼 있을지 몰라도 게릴라전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전투에서 쓸만한 무기들을 발전을 그렇게 많이 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들은 충분한 업사이드를 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말고 그러면 다른 방위업체들을 사러, 군수업체들을 사러 유럽이나 미국 가서 찾으면 나오냐? 사실 그렇게 특별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들 중에서도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웹툰의 전 세계 플랫폼 1, 2등은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두 개의 플랫폼이 지금 1,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국 시장이 없으니까 네이버 웹툰을 사러 나스닥을 가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다 보면 저는 뭐 지금의 밸류에이션 레벨에서도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ODM, OEM 기업들 같은 경우 PER 지금 4배, 5배까지 빠져 있거든요. 그건 좀 과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방산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K방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테, 한국 항공우주, 하나 시스템이 대장주들인데 네. 특히 더 좋게 보신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전반적인 대장주들이 다 다른 영역들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안에서 구분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종목이 급등할 때들이 있으니까 그런 때 스윙만 좀 더 잘해주면은 큰 뭐 어느 게 더 잘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근데 이제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어쨌든 종료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트럼프 네.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이런 구닥다리들 뭐 이런 이제 물론 우리나라 무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멘트 이후로도 하늘 스페이스가 최근에 주가도 좀 조정받지 않았나요? 네네네네. 여전히 뭐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뭐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나오는 수주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이슈는 있습니다. 이 영역은 수주 베이스 자체 하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까지의 미스매칭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보기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의는 하되 우리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또 한 가지는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조선. 트럼프 얘기했죠. 한국 그죠? 조선이 필요하다. 예. 한국의 조선이 필요한 거는 중국으로 많은 조선업의 그런 것들이 많이 옮겨가긴 했지만 뭐 LNG선이라든지 조금 더 고급선 선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굉장히 경쟁력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지금 군함을 스스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조선업이 후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고요. 군함을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이나 물론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캐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선업 같은 것도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본부장님 지금 한국에서는 좋게 보시는 건 K-뷰티, 엔터, 조선, 방산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K가 좀 붙어 있는 것들. K가 붙어있는 한국에서만 좀 살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엔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 SM, JYP, YG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였나요? 계속 흘러내리다가 그죠. 이제 다시 이제 또 최근에 고개를 반짝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조정을 겪었는지랑 또 지금은 또 왜 다시 고개를 올리고 있나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엔터 비즈니스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는데 하이브가 상장할 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IP들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래에 들어와서 뭐 기획이라든지 이런 그 개성들은 다 다르지만 유통 과정이라든지 콘서트 할 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로 묶어주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어 왔던 뭐 뉴진스 사태라든지 이런 영향들을 봤을 때 아 이게 멀티 IP가 쉬운 게 아니구나. 멀티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시장이 좀 알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컸던 건 당연히 BTS죠.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가장 매출이나 이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BTS가 군대를 갔으니 숫자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밸류에이션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좀 발생을 했던 거고요. 뭐 SM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분할되는, 그러니까 매각되는 과정에서의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그때 액티비스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샀던 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었고 그 많이 샀던 거의 주가를 따라서 여러 엔터사들이 같이 올랐던 것들의 조정이 같이 발생을 좀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나오는 거는 실적들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JYP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내년에 BTS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실적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YG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물론 YG로 사는 거는 많이 안 사긴 하지만 엔터사들도 이제는 좀 회복되는 한 번에 큰 파도가 좀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독립상장되어 있는 디어유라든지 아니면 하이브 아래에 있는 위버스라든지 이런 팬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런 팬 플랫폼들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외부 뭐 셀럽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수익화라는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PER이 달라질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저희는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살 수 없거든요. 예. 자, K-뷰티, 엔터, 조선, 방산 얘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한국이 자랑인 반도체 얘기 안 해주셨어요. 반도체 주가 굉장히 지금 부진하죠. 연일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유랑 언제 회복되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의 쌀, 쌀을 만드는 K-반도체 왜 이렇게 요즘에 안 좋아요? 뭐 반도체 주가가 연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하게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램이나 낸드가 기본적으로 원래 많이 들어가던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물론 데이터 센터 비중이 계속 늘어왔지만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그런 HBM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것들이 계속 늘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이
경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에서 퀄을 주냐 안 주냐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 자체가 중요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도권이거든요. 주도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나 아닌가. 주도권이 이미 엔비디아한테 있죠. 그죠. 엔비디아한테 가서 검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진 않죠. GPU 회사들이나 CPU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 스펙에 맞는 D램, 낸드를 만들어주는 건 했지만 그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수율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겼더라도 TSMC가 사실 엄청난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거든요. 고객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도 수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맞춰주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하는데 전자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측면이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부진한 흐름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삼성전자 주가 수준이 2010년 이후 수가 순자산 비율 밴드 최하단 지금 수준이고 얼마 전에 자사주 매각 공시도 했죠. 주주가치 제고 노고롭다 하고 있지만 주가는 사실 그때 이후로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뭐 그 이후로 또 신동치 않은 편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은 또 계속 팔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 앞으로는 괜찮아질까요? 단기적으로는 HBM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D램, HBM, AI 대열에 합류하냐 안 하냐 이걸로 보겠죠. 그 올해 내내 뭐 그것 때문에. 그죠. 근데 내년까지도 뭐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건 사실 매니지적인 판단, 경영적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SK AI 서밋 행사를 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오셔서 직접 그리고 저희 젠슨 왕이랑 이야기했던 내용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 봤어요. 예. 그래서 젠슨 왕이랑 얘기를 하면서 젠슨 왕이 우리한테 일정을 더 땡겨달라더라. 6개월을 땡겨달라더라. 그래서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계열사 사장인가 해서 뭐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냐 물어보면 쉽지 않은데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또 만나면 또 줄여달라 할까봐 안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막 유쾌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매니지먼트가 지금 나와서 설명해 주거나 상황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장의 상황이 아니죠. AI 산업이라는 게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영자가 나와서 경영적 판단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간다. 한간에 들리는 리더십의 부재인가요? 그죠. 결국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중국의 샤오미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오미도 똑같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고 반도체가 없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샤오미는 올해 YTD로 주가가 87% 올랐거든요. 이 요인이 뭐냐? 샤오미는 올해 전기차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냥 들어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결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사업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샤오미가 지금 들어가서 사실 이게 그냥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 2만 대씩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2만 대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가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가 50만 대고요. 2030년까지 연간 200만 대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샤오미가 시작한 지 2년 만에 2026년 내년이면 캐파가 50만 대 되거든요. 현대차 규모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가 한 달에 지난달이었는데 전기차를 8,000대 정도 팔았어요. 중국에서 샤오미가 단일 모델 가지고 2만 대 이상 팔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미 10대 중에 5대 이상이 전기차가 팔리거든요. 신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캐즘 얘기하는 거지 중국은 이렇게 앞서 나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적 판단을 샤오미의 레이진이라는 분도 막 일론 머스크 따라해요. 그분 예전에 스티브 잡스 따라하면서 스마트폰 행사할 때마다 스티브 잡스처럼 입고 나와서 그 신제품을 발표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만들고 난 다음에 공장에 누워서 자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따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판매를 하고 신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거기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수년금이 지난 분기에 86조거든요. 근데 이 86조를 투자를 도대체 왜 안 하고 어디다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이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그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삼성전자 투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으시는 느낌 같네요. 네, 뭐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투자를 좀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뭐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으로 올해 한국의 금융주가 특히 많은 수혜 받았었죠. 대표적으로는 KB금융. KB금융이 올해 거의
2배 오르지 않았나? 예, 2배 올랐습니다. 야, 앞으로는 좀 밸류 프로그램으로 어떤 섹터 오를 수 있고, 밸류업도 사실 한국 증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증시 과연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것들 중에 결국에는 이제 밸류 스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끌어올리는 쪽에서 KB금융 같은 기업들이 좋아졌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렇죠. 그 재무제표만 보면 굉장히 탄탄해요. 그런 이제 대손 비율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금융기업들은 PBR로 봐야 되는데 PBR이 기존에 한 0.3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0.6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2배로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금융사는 본질적으로 그 자본을 지금 당장 다 팔아도 바로 1배가 나올 수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성이 있는 것들을 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0.6배를 받는다라는 건 기본적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밸류업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다면 뭐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2가지 포인트에서 좀 나올 수 있죠. 첫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 금융사들한테 금융감독원이나 뭐 정부에서 조금 더 열어줘야 되는 건 배당을 좀 더 확실하게 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20에서 25%, 25에서 30 정도 가는데도 진짜 10수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금융 당국에서 이걸 바라보는 애티튜드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우리 국부가 유출된다라는 식으로 배당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주 환원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큰 은행들은 대부분 주인이 정부죠. 네, 뭐 사실 뭐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 다 컨트롤하는 컨트롤 거니까. 가능하니까요. 관치금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컨트롤 때문에 해외에서 이 기업들을 안 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건데 한 재작년 정도부터는 배당 성향을 조금씩 풀어줘서 배당 성향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대손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풀어줘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확실하게 풀어줘서 주주 환원을 더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러면은 더 올라올 만한 여지는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ROE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 ROE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금융사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 ROE가 한 8에서 9% 정도인데 JP모건만 봐도 ROE가 한 16% 정도 되고 그래서 PBR이 한 2.1배 정도 될 정도로 높게 봤거든요. 결국에는 들어온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게 은행업, 금융업의 본질이니까 그 본질을 얼마나 잘하느냐인데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은행들에 보면 대출의 대략적으로 한 7, 80% 정도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무너지면 은행 다 부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금융이 잘 살아나거나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얘만의 독자적인 해자가 뭐냐 이거에서 좀 물음표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게 좀 한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뚫어 나간다면 뭐 금융주나 이런 쪽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뭐 아주 비싼 건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건데 계엄 사태 이후로 사실 문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나와서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적인 변동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챙겨봐야 되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진짜 밸류업을 하려면 사실 이 대주주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네,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진짜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막 계속 고소가 오가면서 소송이 오가면서 뭔가 이슈가 바뀌기보다는 실제로 주주들을 위해서 일한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관점으로 바뀌는 기업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굉장히 좀 선진적인 그런 주주 정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오른 측면도 그런 측면에서 밸류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올해 또 경기 방어주를 꼽히는 음식료주 시비가 엇갈렸는데요.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식음료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해외 매출액이 증가한 삼양식품과 사조 대리면서 연초 대비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농심, CJ, 제일제는 SPC, 삼립 같은 음식료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근데 뭐 지금 보시는 이런 기업들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사실 농심도 해외로 라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다가 그것들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조정을 받은 건데 삼양식품은 꾸준하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해외로 그러니까 지금 지난 분기에 미국 쪽 보면은 100%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1분기 보면 200%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정도의 성장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든 없든 사실 상관없는 거죠. 이건 그냥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개념이니까 이거를 뭐 음식료 전체가 어떻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하나의 아이템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갈 가능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포인트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CJ제당도 사실 미국에 있는 냉동 피자 업체에 인수를 하면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들도 다 압니다. 농심이나 제당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삼양식품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서도 바이럴을 탈 필요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신라면이 뭐 불닭볶음면처럼 좀 더 바이럴을 탄다든지 이런 트렌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호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응이 되는 기업들이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K-뷰티랑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웨이브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이 국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신라면 같은 건 국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로 가려면 국물이 좀 없어져요.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국물 좋아하지만 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국물을 안 좋아하시나?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결국에 전반적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취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자, 취향 침해에서 또 취향 소비 보편화로 파편화된 소비재 성장 시장 지속 이런 이야기 준비해서 이건 뭐예요? 취향 소비라는 표현은 사실 저희가 그냥 나름대로 제가 명명을 좀 해본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각 분야에서 소비재들 중에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막 2배, 3배 이상 난 굉장히 독특한 소비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대중적으로 다 알지는 않는데 일부 계층에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러닝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작가님께서는 러닝 브랜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 알죠. 네. 대부분 신어봤고. 그죠. 온이라든지. 온러닝, 아식스, 호카, 뭐 요즘 안 좋긴 하지만 뭐 나이키, 아디다스, 서코니 뭐 등등.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은 이 중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정도만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고 줄 서서 사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품절 사태. 그죠. 근데 저희는 이런 현상들을 취향 소비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2023년에 트렌드 코리아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 디깅 소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덕후 같은 거죠. 그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더 사는 건데, 저희는 그것도 뭐 충분히 괜찮은 표현인데 취향을 좀 더 타는 취향 소비라고 좀 명명을 했던 거고요. 이거의 원인과 저희의 대응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은 소셜미디어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이제는 아이폰이 나온 지가 16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올라오더라도 브랜드가 하나 딱 올라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에 대한 홍보 비용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나서서 약간씩 홍보해주면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화가 빨리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홍보 비용이 급감했다라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아주 대형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만 가능했던 글로벌 캠페인들이 이제 조그만 회사들도 다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차별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TV에서 나온 거, 광고에서 본 거,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아 저거 나도 살래. 전 세계 10명이라면 한 8명이 사는 제품을 다 같이 샀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다 독특한 취향대로 사는 거죠. 러닝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많아? 뭐가 차이야? 이러면서 차이를 얘기하시겠지만 러닝화 신어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네. 이게 바로 취향 같은 거겠죠. 네, 그렇죠. 다 다르다고 얘기하고요. 이 다 다른 포인트들을 정확히 또 알고 있잖아요. 서로 커뮤니티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별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뭐 저희가 투자했던 기업들 몇 가지만 예시로 들어보면 러닝화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뭐 데커스나 온 같은 경우 데커스는 호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혹시 그 작가님 팜마트라는 기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팜마트는 못 들어봤어요. 네, 팜마트는 이제 중국의 기업인데 팜마트는 올해 뭐 중국의 수익률이 뭐 아주 엄청나게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회복은 어느 정도 됐지만 팜마트라는 회사는 올해 348% 올랐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 캐릭터 IP를 가져다가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부부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들이 여러 개 더 있거든요. 뭐 요거는 제가 뭐 사진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뭐 홍대나 삼성 그 코엑스나 이런 데 매장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이 인형을 도대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이런 굿즈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가방 꾸미기라고 하는데 가방 꾸미기 용도로 이런 라부부라는 캐릭터를 사다가 가방에다 다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보시는 시청 연령대가 대충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그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요즘에 크록스 신발에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끼워서 뭐 다니더라고요. 지비치 끼우는 그게 이제 가방이나 이런 데서 좀 연동되는. 훨씬 더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 뭐 만화가 나왔다거나 영화에 나왔다거나 그 캐릭터. 그쵸. 그 캐릭터만 딱 사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팝마트에서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컨셉도 다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이걸 가지고 가방에다 달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지난 분기에 해외 매출이 450%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라부부라는 거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뭐 이상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기업 분석이 올라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런 트렌드들이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네. 취향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여기저기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조금씩 파편화되었지만 잘 본다면 사실 이 기업들이 올해 팝마트 같은 경우 348% 올랐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올해 193% 올랐거든요. 이 아웃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 게 취향 소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나마 40, 50대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아웃도어 웨어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브랜드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이요? 네. 상이 모르겠는데 상이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보통. 올라가다 보면은 그 아웃도어 취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멈추는 데가 있거든요. 브랜드로 뭐예요? 최상위. 아크테릭스라고. 아크테릭스 되게 네. 비싼 데인가 봐요. 아크테릭스가 비싼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않은데 그 품질이나 기능성에서 조금 정평이 나 있고 아웃도어를 열심히 찾아보시는 분들은 브랜드가 거기서 항상 거기를 정점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크테릭스 브랜드 그 다음에 트레일러닝화는 좀 아시죠? 트레일러닝이 좀 알죠. 가장 유명한 트레일러닝화 브랜드는 어디죠? 가장 유명한 건 모르겠고 저는 살로몬 거 신어봤어요. 네, 살로몬. 그 살로몬 네. 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 살로몬이 가장 유명하고요. 트레일러닝화를 거의 시작한 회사랑 마찬가지인데 호카도 물론 트레일러닝화 많이 하지만 아크테릭스랑 살로몬을 둘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아메르 스포츠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중국 안타스포츠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도 사실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등산에 관심 있는 40, 5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랜드거든요.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 살로몬이 중국 회사예요? 살로몬, 그러니까 그 아크테릭스랑 살로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중국 회사가 된 거죠. 매각이 됐습니다. 그럼 중국 회사인 거네요. 중국 회사죠. 그리고 그 회사가 윌슨도 갖고 있습니다. 윌슨? 네. 테니스? 테니스, 윌슨.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각 영역에서 지금 테니스 하시니까 윌슨 들으면 딱 오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오는 취향 소비를 저격하는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이즈가 이 세 개 브랜드 합쳐놓은 거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가장 저점이었을 때가 한 5조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숨에 그게 회복되면서 한 10조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들이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메인 전략은 아닐 수도 있어요. AI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 메인 코어 전략이 되지만 새틀라이트, 위성 전략은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사실 이게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잘 보이는 거여가지고 훨씬 더 재밌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대응에 제가 이제 적어놨던 건 뭐냐면 이런 브랜드들을 보다 보면 야 호카 너무 좋은데 이거 전 세계 사람이 다 신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이키보다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키의 시가총액이 131조 지금 온의 시가총액이 23조 데커스의 시가총액이 44조거든요. 그럼 이 천정을 어디로 봐야 될 거냐 하면은 나이키를 항상 주시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1등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가 퍼져나가는 건 사실 PER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 많아요. 유행은 더 빠르기 때문에 주식보다 사실 더 빠르고 기업의 이익보다 더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캐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 브랜드가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키의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130조면 그 이상 되기는 그 이상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겠죠. 제가 옆에 얘기했는데 뭐 한 두세 명밖에 모르는데 130조 이상이 돼 있다. 그럼 약간 오버밸류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키는 또 종합적인 스포츠를 다 판다고 해야 되나? 그죠. 신발도 그렇고. 근데 그죠. 호카라든가 온러닝은 약간 조금 특화된 느낌이 있어서 특히 호카만 가도 다른 의류는 너무 볼 게 없어서 뭐 물론 제가 미국에 가서 본 게 아니라 한국 매장에서 본 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온이나 호카 같은 경우도
의류를 확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류를 확장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만만치는 않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를 볼 때도 지금 주가 상승 굉장히 좋지만 조금 더 사이즈가 작고 트렌드가 좀 아직은 미약할 때 보는 게 좋다. 이런 취향 소비가 확산되는 파괴력이 아까 말씀해 주신 삼양식품이랑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정확히 사실은 취향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5, 60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갑자기 먹방하던 불닭볶음면을 드시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맛에 대한 취향과 온라인의 유튜브랑 그쵸. 인스타그램 릴스랑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랑 만난 거고 러닝도 그렇죠. 러닝 유튜버들이 나와서 뛰는 영상을 보니 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너무 좋아 보여. 리뷰도 너무 좋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러 가는 거죠. 2025년 입상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실 나이키 아식스 찾고 있습니다. 온 정도로 가보시면 온러닝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아직 한국에 그 매장도 없기 때문에 온러닝은 얼마 전에 팝업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스톤러닝 같은 분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하셔야겠네요. 스톤님이랑 인스타 마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스톤님 같은 분들이랑 한번 하시면 DM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희도 많이 보는데 진짜 그렇게 뛰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미국 소비자들이 부유 효과 강화로 미국의 소비를 주목한다. 요 이야기도 준비하셨는데 요건 뭐예요? 요거는 중간중간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미국은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S&P 500 최고가고 나스닥 최고가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미국 주식일 텐데 그렇죠. 그분들의 자산이 올해 S&P가 적어도 S&P가 20, 30% 올랐으니 그러면 S&P 500만 가지고 있었어도 올해 자산이 20, 30%가 늘어난 거죠. 근데 주식 비중이 뭐 제가 이거는 그냥 검색해서 찾아본 거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 가계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42%, 전체 자산으로 보면 대략 한 30%인데 사실 요거보다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수치가 한 2, 3년 전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5, 60% 정도를 펀드나 주식으로 갖고 있다. 그럼 올해 20, 30% 올랐으면 올해 자산이 10에서 20%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서도 올랐겠죠. 비중이 커졌겠죠. 네, 이걸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 우리도 부동산 가격 오르면 뭘 쓰죠? 좀 더 살아나가잖아요. 실제 우리가 돈을 쥐진 못하더라도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나가잖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동산은 올라도 당장 내 손에 안 떨어지니까 맛있는 거 비싼 거 안 사줘요. 근데 주식은 바로 팔죠. 3일 지나면 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안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부의 효과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그 부의 효과가 다른 국가들은 거의 사실 없었잖아요. 미국은 크겠죠. 미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국내 종목들이 미국에 어떻게 나가는지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미국 소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미국 소비자들이 이거에 반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봐야 되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또 어디로 향할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하는 거를 약간 돈은 좀 들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여행이었다면 요새는 싸니까 가는, 약간 우리 일본 가듯이 뭐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유럽에서도 부킹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부킹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전 세계를 쓸고 다닐 텐데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포인트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의 국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같이 간다면 성장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리한 질문으로 내년에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뭐 내년에도 일단은 미국 주식에 중심을 두시고요. 한국 주식은 새틀라이트 전략으로, 위성 전략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주식은 한국 기업들을 또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건 요즘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건 가서 타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장 나가서 보면 되니까, 물론 그것들이 해외로 어떻게 수출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지만 소비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새틀라이트 전략으로 또 가져가시고요. 근데 전 세계 자산 비중에서 미국 주식의 비중이 MSCI AC 월드 기준으로도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중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그것보다 낮으시면 추가 투자를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그것보다 높으시면 굳이 더 막
너무 심하게 다 가야 된다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K뷰티, K엔터, 조선방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만이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을 좀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2015년 유망 섹터로 미국 주식은 좀 뭘 사야 되는 걸까요? 미국 주식에서는 소비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거 사야 됩니다. 그냥 사면 안 되는 게 미국의 리테일러들도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불황기가 오면 미국에는 달러 스토어,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그런 데들이 잘 돼요. 그래서 달러 제네럴이라든지 달러 트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잘 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올해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안 됐어요. 그럼 이 수요가 다 어디로 갔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데로 가서 한꺼번에 사서 쟁여놓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미국의 소비재지만 왜냐하면 소비재가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절어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신고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아마 이게? 이런 생각하실 것들이 있는데 랄프 로렌이 올해 신고가였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아베크롬비가 신고가였어요. 아베크롬비. 네. 둘 다 의류회사잖아요. 트렌드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트렌드들이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는 트렌드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대중에 어필이 됐고 예전에 이제 이 브랜드들 꺼진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던 브랜드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취향은 어떤 건지를 보고 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는 소비재에 좀 더 봐야 되고요. AI는 당연히 앵커로 가져가야 됩니다. AI는 인공지능은 지금부터 앞으로 몇십 년간을 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떠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AI 중에서 좋게 보셨던 아까 아마존과 테슬라였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테슬라를 또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내년에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이렇게 좀 다양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더 늘려가야 될까요?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주식만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본인들의 자산 비중을 보셔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난 한 3년간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채권형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도 금리는 조금씩 계속 빠질 테니까. 네, 금리가 빠지다 보면 채권은 수익 실현을 하든 원본이 와서 파시든지 간에 어쨌든 채권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들이 지금 이미 올라 있는 쪽으로 더 갈 것이냐. 저희는 이게 주식으로 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주식으로 가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도 있지만 채권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기업들을 선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된다. 근데 결국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늘려라. 네. 그리고 다른 것 중에서 늘려야 되는 건 없나요? 다른 거는 저희는 주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사실 예금을 더 갖고 있는 건 예금은 아닌 거고 의미가 없을 거고요. 금이나 코인은요? 코인도 많이 올랐잖아요. 금은 비트코인으로 대체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코인은요? 코인은 같이 가져가셔야죠. 네. 근데 이게 뭐 이미 많거나 많이 올랐거나 하기 때문에 주식은 그래도 다양성이 있잖아요. 시장이 올랐더라도 안 오른 종목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 개인적인 질문이자 많은 분들도 좀 해당되는 분들 요즘에 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올라서 저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랐으면 제 자산에서 비트코인 차지한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거죠. 올랐으니까 조금 오른 만큼 익절하고 요거를 주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트럼프 이제 시작이야. 이거 지금 벌써 빼는 거는 정말 이 시대에서 내가 벼락거지가 좀 될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보유한 거 그대로 가져가자. 어느 쪽을 좀 추천하시나요? 저는 변동성으로 치면 비트코인을 조금 비우고 테슬라를 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나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나 방향성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암호화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버티는 게 중요해요. 올라가는 국면에서 먼저 익절하고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매니저도 컨빅션을 가져야만 높은 비중을 버틸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야 100% 올랐으니까 팔까? 그러니까요. 뭐 200% 올랐으니까 팔까? 언제든 팔고 싶거든요. 맞아. 근데 그 확신을 가지려면 그걸 받쳐주는 펀더멘탈한 게 필요한데 비트코인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은 저는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로봇 같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에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싶다라고. 그러면 도지를 사야 되나요? 야, 이건 정말 어려운.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가는. 네, 근데 뭐 도지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왜냐면 저는 뭐 테슬라 이게 같은 어느 정도의 속성이 비슷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테슬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죠. 비트에 대한 시선은 뭐 트럼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또 알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그렇죠. 사실은 주가는 많이 이제 올랐어도 사람들이 시선이 여전히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에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좀 대응해야 될까요? 저희가 항상 뭐 방송을 하거나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뭐 ETF를 운영하면서 어차피 종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월간 운용복으로 항상 찾아뵈면서 소통을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는 관점에서 항상 볼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랑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도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 소비재 기업들도 우리 소비자 지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런 기업들은 더 내가 관심 가지고 봐야지.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네, 저는 주식 투자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마치 반에 40명이 있는데 1등한테 내 자본을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1등이 나보다 생산성이 훨씬 좋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 있는 1등 기업을 사면 걔한테 올라타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돈이 있다면 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분으로 저희는 어깨에 올라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내년에도. 왜냐하면 올해 미국 시장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도 버텨가실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한국 시장이 특히나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본부장님이 아까부터 K에서는 꼭 한국에서만이 살 수 있는 기업만 사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좋게 보시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만큼 좀 애국심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돈에는 중국도 싫어하시면 안 되고 다 그냥 국가 상관없이 기업만 보시고 계좌의 플러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또 다음번에 본부장님과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고태훈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